네, 이 시간 국제뉴스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긴 시간 이 담화가 전해졌는데 일제히 외신들도 타진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외신들 그 반응이라든가 분석이 상당히 좀 신랄합니다. 네, 그 영국 가디언 같은 경우는 어제 사설을 실었는데요. 제목이 그 한국 계엄령 참사에 대한 견해, 민주주의 등대의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달면서 윤 대통령이 레임덕이 아니고 데드덕, 이게 이제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 공백이란 그 상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사설은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기괴하고 끔찍한 단기간 계엄 선포 시도가 여전히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면서 이 위기로 인해서 빈곤하고 황폐함에서 벗어나서 세계 무역하고 투자 그리고 기술 흐름의 중심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드문 민주주의 성공 사례가 된 나라가 더럽혀지고 있다. 아주 표현을 상당히 신랄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당이 탄핵 표결에 이제 당론으로 불참한 데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보다 당 이익을 앞세우는 잘못된 행위다. 쉽게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정 정치 생명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이번 주말 2차 투표에서는 탄핵을 지지해야 한다고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건 퇴진 로드맵이 아닌 즉각적인 선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가디언의 사설 이 분석 내용이었고요. 뉴욕타임스는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뉴욕타임즈는 제목이 한국 대통령이 도전적 연설에서 계엄령을 정당화했다 이렇게 제목을 해서 이제 메인을 실었고요. 그래서 끝까지 싸운다고 선언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지난주 계엄을 선포한 그 충격적 결정을 격앙 상태로 옹호하며 사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면서 그 지난 7일 그 탄핵 투표 전에 이뤄진 그때는 2분짜리 담화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고 얘기한 거에 반해서 지금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일본 반응도 정리해 주실까요? 일본은 뭐 NHK도 그렇고 마이니치, 뭐 요미우리 전부 뭐 진보 보수 이런 성향을 떠나서 정당화시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당화란 표현이 이제 언론에서 쓸 때는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언행을 부정적으로 지적하는 표현인데요. 전부 그런 식으로 당당히 맞서겠다 하면서 자기 입장을 정당화했다는 점을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표현이 일본에서 이제 뉘앙스가 어떤 해석인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자기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언행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네. 그런 표현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 쪽 그러니까 언론도 언론이지만 좀 정리해 주셨고 정부 쪽 반응도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 정부 대변인이 관방장관이 어제 브리핑에서 네. 그 윤 대통령 그 이번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니까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겠다 하면서도 한국 내 움직임을 특단의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러 가지에서 아주 중요한 그 파트너 협력국이다. 그래서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네. 중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그동안에는 한국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상당히 말을 아껴왔는데요. 어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 하면서 덧붙이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측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사실 앞선 사과 멘트는 한 2분 정도였는데 어제 담화 같은 경우는 약 한 30분, 29분 정도였기 때문에 길이도 좀 엄청나게 차이가 났고 어제 내용을 보면 그 내용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중국 얘기가 좀 언급이 많이 됐잖아요. 이쪽에 대해서 중국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 대변인 얘기가요. 네.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내정 문제를 중국 요인과 연관지어서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 무역 협력에 먹칠을 하는데 단호히 반대한다. 이거는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도 이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네. 담화 중에서 또 이 부분을 좀 부각시켰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중국에서? 왜냐 중국 이제 관영 매체들은 네. 그 담화 중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부분을 특별히 부각을 시켰습니다. 뭐 환구시보도 그렇고 전부 이게 이제 중국 표현으로는
봉배도저 이제 한글 표현으로요.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끈질기게 버틴다는 그런 건데 이걸 전부 일제히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네. 그 황구시보 영문판이 글로벌 타임스인데 역시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그래서 지금 관측청들이 중국 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민주주의 제도의 어떤 약점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네. 네. 어제 대통령 담화와 관련돼서 외신 반응들 처음에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사실 담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제 반등을 해주다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후로 다시금 상승 쪽으로 돌아섰고요. 1%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시장 얘기도 뒤에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폴란드 총리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폴란드가 새해 상반기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스크 총리가 이제 의장이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바르샤바에 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폴란드군은 우크라이나 들어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크롱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외국군 주둔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서 유럽이 그 이제 종전이 되면은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문제를 논의할 걸로 관측이 됐었거든요. 네. 기억하시다시피 현지 시간 지난 토요일 날이었죠. 파리에서 트럼프, 마크롱, 젤렌스키 3자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지금 AFP가 오늘 새벽에 전한 걸 보니까요. 마크롱이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바르샤바 일정을 단축했다는 겁니다. 조금 서로 간에 두 사람 간에 좀 견해 차가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젤렌스키 그동안에 종전 관련해서 나토 가입 전에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하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죠. 사실 마크롱은 지난 2월에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투병력을 보내자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독일이 그때 굉장히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올겨울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초 좀 전망을 최근에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지난 화요일 날 그 폴란드 가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올겨울에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이제 폴란드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모든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차관이 오늘 새벽에 러시아 그 국제 뉴스 전문 스푸트니크 보도인데요. 유럽연합에 이제 그동안에 뭐 15차인가 계속 러시아를 제재했죠. 그 바람에 유럽연합이 1조 5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2만 2,608조 6천억 원 정도 손실을 봤다는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우리 피해 입히려다 너희들이 오히려 더 크게 다쳤다는 식의 그런 주장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 이 폴란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유럽 안보 강화에 더욱더 좀 힘을 쏟겠다,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네요. 네, 폴란드가 유럽연합 담당 장관이 그저께 회견을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국으로서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 안보는 뭐 군사적인 부분만 아니라 불법 이민, 뭐 사보타주 차단 같은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지금 두다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상당히 각별한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의장국을 하면서 이거를 발판으로 좀 유럽연합하고 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금 삐거덕거릴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 이거에 좀 중재 역할을 할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두다 그리고 트럼프 이 관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지난 4월에 만나서 찾아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때 나온 얘기가 뭐죠? 트럼프가 이제 그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그 비율이 GDP 2% 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3%. 미국만 해도 네. 3.38%라는 얘기를 하면서 3% 이상 올리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때 가서 그래 좀 뭐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이낸스 타임스가 어제 밤늦게 보도한 걸 보니까요.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들어서기는 거 앞두고 유럽연합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안 되겠다 싶었든지 네. 지금 2%인 거를 3%로 올리는 걸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올리기 힘드니까 일단 2.5%까지 올린 다음에 한 2030년 정도에 3%로 더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 6월에 이제 정상회의에서 결정을 할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네. 트럼프를 조금 좀 이렇게 좀 추스리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EU 회원국 중에서 이 방위비 비율 GDP 대비해서 4% 이상으로 가장 높은 국가가 폴란드라고요. 네, 폴란드가 제일 높고요. 4%가 조금 넘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은 뭐 특히 뭐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낮고 해서 이제 이걸 3% 올리라는 게 이제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유럽 안보 강화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런 이제 말씀이시네요. 종전을 네. 이제 가상을 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걸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자 외교 안보 특사 리처드 그레넬이라는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를 이란 특사로 임명하는 걸 고려한다. 이거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로이터가 트럼프 측근을 이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사람 이제 전 독일 주재 대사고 트럼프 일기 말에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그 앞서서는 세르비아 코소보 평화협상 특사도 한 인물입니다. 그동안에 그 바이든이 그 대이란 유화책 때문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하고 해서 뭐 중동 상황이 상당히 나빠졌다고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 사람을 그 이란 특사로 임명하는 걸 지금 고려를 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란에 대해서 뭔가 좀 대화하려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는 거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그레넬을 특사로 고려하는 것 자체가 뭐 이란과의 대화에 이제 열려 있다. 뭐 이런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그러면서도 네. 오늘 올해 이제 트럼프가 타임지 인물로 선정돼서 이제 오프닝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가운데 이란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다. 네. 그래서 뭐 여차하면 미국이 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그런 시사까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화 쪽으로 방점이 좀 실리는 좀 찍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럼 특사가 되면 좀 중동의 대화도 좀 열리고 뭐 이런 쪽으로 분석이 나오나 봅니다. 가서 이제 여러 네. 가지 뭐 접촉도 하고 분위기도 파악하고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할 것 같다는 관측인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타임과의 회견 얘기해 주셨는데 푸틴의 최측근 신봉 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하루에 풀겠다 큰 소리친 게 선거 슬로건에 불과하다 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관련된 얘기 좀 전해주세요. 네, 트럼프가 네. 이번 그 타임하고 인터뷰에서요. 네. 그 중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동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해결하기가 더 쉽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이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덧붙이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시사까지 한 걸로 돼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푸틴이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이건 안 된다. 공개적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죠. 네. 푸틴의 최측근 신복인데 이제 트럼프가 이 사람 이제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을 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한테 트럼프가 그 선거 때 우크라이나 사태를 뭐 하루에 풀겠다고 큰 소리 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이건 선거 슬로건에 불과하다고 자기 본다. 이렇게 조금 좀 격화시켰습니다. 네. 일단 시진핑은 그 메드베데프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이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중국 관영 CCTV가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원전 정책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180도 전환되는 움직임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원전 의존 저감 정책을 벌이고 최대한 그러니까 활용하는 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방향입니까? 일본도 지금 전력이 많이 달리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미 원전을 좀 이렇게 다시 이제 살리는 쪽으로 이제 이미 전환을 한 상태고 이거를 지금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경제산업성이 3년 만에 이제 에너지 기본 계획 개정을 하는데 그 초안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꾼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원전에 관련해서 가능한 한 의존을 저감한다는 표현이 쭉 실려왔는데 이거를 최대한 활용한다로 대처를 한다는 겁니다. 가능한 한 의존을 저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대한 활용한다. 이건 정말로 완전히 바뀐 기본적으로 거네요. 바뀐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새 계획 초안을 보면은 네. 2040년까지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도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가 40에서 50%, 화력 발전이 30에서 40%, 원전은 20%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의 것보다 조금 좀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목표인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까? 2030, 네. 지금 이거는 이제 2040년까지 목표로 그렇게 네. 해놨고요.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발전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율이 8.5%. 지금 재가동한 게 이달 현재 한 14기 정도인데 이 말씀드린 원전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려면 지금보다 2배가량 더 늘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지금 그 전문가들 얘기는 쉽지 않다. 뭐 그런 그 분석들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전이 문제일 텐데 기존 원전을 재가동하는 게 있을 거고 뭔가 다시 좀 새롭게 재건축하는 게 있을 거고 뭐 새로 짓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세계획 초안을 보면은 네. 그 지금 있는 원전이 이제 노후돼가지고 폐로할 경우에는 그렇죠. 지금은 그 원전 부지 내에만 다른 원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데 그거를 해당 전력 회사가 가진 다른 부지에도 지을 수 있도록 좀 허용 폭을 넓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차세대 혁신로를 재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좀 대폭 완화한다는 완화하는 거네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원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본 경제산업성이 다음 주에 이런 이제 계획 초안을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고 내년 3월까지 가계에서 결정할 걸로 그렇게 로드맵을 잡은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 취임이 정말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20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미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이 2기 출범 전에 캠퍼스로 돌아와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그 뭐 하버드, MIT 뭐 하여튼 뭐 여러 대학들이 조용히 그런 지침을 보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입국을 막아가지고선 그때 7개국 이슬람 주로 7개국 유학생 몇천 명이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재발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들어와라. 그렇게 지금 지침을 보낸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코넬대도 그리고, 예, 그렇고요. 네. 코넬대도 이제 그런 걸 보냈다고 하는데 코넬대는 여기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제 주로 이제 뭐 중앙아시아 이슬람 국가들 뭐 물론 이제 북한, 시리아,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코넬 대학은 인도하고 중국도 잘못하면 입국 금지 목록에 추가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 유학생들도 신경 써라 이렇게 지침을 보낸 모양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다가 뭐 서류가 또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대비시키고 그런 것도 있다고요? 대비하라고 네.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2023, 2024 학년에 미국 대학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이 112만 명 정도입니다. 인도가 제일 많아서 33만 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한 8만 명 정도 근.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4만 3천 한 150명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권 1기 때 경험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좀 시키는 건데 그때 몇천 명이 미국에 못 들어오고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보네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네. 점을 뉴욕타임스가 상기시켰습니다. 기억을 해보면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면요. 미국 국민의 54%, 약 절반 이상인데요. 그래도 트럼프 2기에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설문조사 있습니까? CNN이 네. 트럼프가 싫어하는 CNN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54%가 그래서 트럼프가 2기에는 잘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상황이 뭐 나쁘지 않다. 응답률이 38%인데 2021년 12월 조사 이후에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48%가 트럼프가 더 나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보였다는 겁니다. CNN 이렇게 조사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분석도 합니까? 그래서 이제 4년 네. 전에 네. 이제 재선에 실패하고 나서 상당히 그동안에 뭔가를 많이 좀 이렇게 지켜보고 한 거에 대한 어떤 대중들이 허니문 기간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도 자우전 이렇게 그러니까 취임 직전 지지율이 최근의 대통령들하고 비교하면 많이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4%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바마 같은 경우는 직전 지지율이 79%였고요. 바이든도 66%로 비교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34년 피파 월드컵 단독 개최지로 사우디가 확정이 됐는데 이게 그동안에 좀 얘기가 많았었나 봅니다. 어차피 사우디 혼자 네. 이게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2030년은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3개국이 개최하는 걸 여기도 역시 네. 경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미 다 이제 사실상 결정이 됐는데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네. 회의에서 확정했는데 지금 사우디의 뭐 여성 인권 문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카타르 월드컵도 그랬죠. 더우니까 겨울철에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상 월드컵을 아시다시피 6월, 7월에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겨울에 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 이게 또 뭐 미국의 솔트레이크 그 2034년 2월에 또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이거하고 또 겹치는 거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또 2034년 하계 아시안 게임도 또 사우디가 이미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월쯤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여기 대해서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 없다. 상업적 측면을 포함해서 위험이 없다. 이제 상업적 측면이라는 게 사우디가 이제 오일머니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 겨울철에 그 시즌이 축구 시즌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자전 뭐 말이 많습니다. 네.
인권 문제 얘기 나와서 뭐 스포츠 워싱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과거 밀수, 약탈 등 이 불법으로 미국에 반입한 소장품 이런 반환하는 작업을 좀 지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 스토리 좀 알려주세요. 네, 매트 그 CEO가 그저께 네. 외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장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고 이미 5개 나라에 반환을 했다. 네팔, 캄보디아, 태국, 이라크, 예멘에 반환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소장품을 공유하는 협정도 맺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유럽 쪽에서는 이런 걸 많이 반납을 했는데 미국이 안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움직임에 동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매트가 그 맨하탄 한가운데 뭐 건물이 많죠. 21개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현대미술관이 유명한데 이거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2014년에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했다가 2021년에 중국계 작업가 오스카 탕이라는 사람이 우리 돈으로 1,800억 원을 개척을 해서 다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관 명칭도 오스카 탕 윙으로 바꾸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그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도 여기 1,000만 달러, 140억 원을 기부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이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